안녕하세요. 컴퓨터 구조 오늘은 메모리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배부했던 교환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CPU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메모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CPU 얘기할 때요. 기억나시나요? 네, 메모리는 작업 공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업 공간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작업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작업하는 사람 또는 작업하는 행위를 위해서 작업 대상물들을 펼쳐놓는 곳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메모리 누구하고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요? 결국은 CPU하고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시스템상에서 얘가 어느 위치에, 메모리와 CPU가 어느 위치상에 놓이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나눠졌었던 교환 살펴보면서 그를 기준으로 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는 컴퓨터 시스템은 입력하는 장치들이 존재한다라 그랬고요. 그러니까 인풋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받아서 출력하는 아웃풋 장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장치들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오거나 나가겠죠.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양방향 표시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요. 인풋 아웃풋을 제어하는 어떤 장치가 있을 거예요. 걔를 보통 I/O 인터페이스 또는 I/O 프로세서 이런 식으로들 표현을 해요. 그래서 I/O 프로세서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나 나가야 될 데이터들은 모두 다 이 작업 공간이 되는 메모리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로부터 CPU가 데이터를 가져다가 작업 처리를 하지요. 얘가 CPU라고 할게요. 또 CPU로부터 작업이 끝난 데이터들은 메모리에 저장되는 그런 모양새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요, 이런 작업을 수행할 때 있어서 메모리와 CPU 간의 속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돼요. CPU의 대부분은 뭐라고 그랬었죠? 하나 얘기를 하면. 네, CPU 대부분의 장치를 우리 레지스터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 레지스터들은 다른 말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었는데,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존하는 기술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메모리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메모리예요. 속도가 가장 빠른 메모리니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는 이 메모리는 CPU보다는 속도가 좀 떨어져요. 요즘 기술의 진보가 굉장히 빨라서요. 메모리 속도도 빨라지고 있고 CPU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인풋 아웃풋 장치도 상황에 따라 되게 빨라지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키보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인풋 장치에 키보드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어느 한계가 있겠죠. 그에 반해서 아웃풋 장치인 대표적인 프린터 장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적 진보가 일어나고 있어요. 메모리도 마찬가지, CPU도 마찬가지, 속도는 빨라지고 있는데요. 메모리는 아무리 빨라져도 키보드하고 속도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프린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해도 메모리하고 속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이런 속도 차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메모리와 CPU 사이에는요, 별도로 그 속도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비를 배치하게 됐는데요. 그 메모리 장치가 있어요. 메모리부터 데이터를 주고받고 CPU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런 역할을 하는 특별한 메모리 장치가 있는데요. 걔를 캐시 메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치 하나를 개념을 얘기를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새, 이러한 그림으로 그려진 얘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조금 더 이제 5대 장치 기본으로 그렸던 개념으로부터 조금 더 깊이 들어온 형태가 될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형태의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되는 것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메모리는 작업 공간이에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CPU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물을 놓고 작업을 하게 될 텐데 그 작업 공간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의 특성, 특히 현재 메모리 시스템의 특성으로는 작업을 하는 대상물이 작업이 끝나고 전원을 끄게 되면 데이터가 사라진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걔를 저장해야 될 필요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인풋 아웃풋에 그러니까 입력도 해주고 출력도 하는 두 가지 특성을 갖는 장치들의,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장치들의 저장을 하게 되죠. 걔네들을 우리가 보조기억 장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스토리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렇죠? 입출력 장치에서도 얘기가 되지만 보조기억 장치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대충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많이 친숙한 장치로는 당연히 하드디스크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요즘 같으면 SSD라고 하는 반도체 스토리지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통상 USB 메모리라고 부르는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밖에 등등등 있죠. 이러한 모양상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메모리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인데 우리가 이거를 메모리 계층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메모리 계층, 메모리들 간에는 어떠한 관계들을 가지고 그려지느냐를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타낸 것인데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미리 얘기를 하고요. 아까 하던 얘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작업 공간이 되는 메인 메모리가 존재를 하고 얘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 보조기억 장치, 우리 책장에 해당합니다 라는 표현을 지난번에 썼었습니다. 다시 한번 써놓을까요? 보조기억 장치 뭘 생각하면 된다고요? 책장이라고 생각하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오늘 등장한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어떤 거냐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메모리와 CPU 사이에 속도 차이가 존재를 해요. 뭐 전에는 뭐 1000대 1이다, 뭐 1대 7이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어떠한 차이든 간에 기술 차이가 굉장히 기술 정보가 빠르게 발달하고 있지만 둘 사이에 갭이 존재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 간의 속도를 보상하기 위한 장비, 그것을 캐시 메모리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뭐라고 그랬죠? CPU와 메모리 사이에 존재하는 속도 차이를 보상하기 위한, 속도 차이를 보상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굳이 여러분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극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완전히 극복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분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장비를 우리가 캐시 메모리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메모리 계층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나눠줬던 페이퍼 통해서 잠깐 살펴보시면요. 여기 있는 그림이죠. 지금 교수님은 이 그림을 지금 삼각형으로 그려뒀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있어요라고 하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으로 생각하시는 게 교수님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모양이요? 네, 피라미드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 삼각뿔, 피라미드는 밑변이 사변이죠. 삼각뿔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일단 입체도형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가장 밑단에는 여러분들은 좀 거리가 멉니다만 자기 테이프, 우리 비디오 테이프나
또 카세트, 음악 테이프 이 정도는 알고는 계실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유사한 장비들이 컴퓨터 메모리, 컴퓨터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스토리지들로 쓰였었습니다. 자기 디스크, 대표적으로 하드 디스크가 되겠죠. 하드 디스크,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 이게 이제 우리가 주로 얘기한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 이게 뭐가 될까요? 레지스터는 곧 CPU가 되고요. CPU는 곧 레지스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캐시 메모리가 존재를 해요. 이 둘 간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우리 똑같은 높이, 이 높이와 이 높이 같다고 보세요. 예, 똑같은 높이를 잘랐다고 생각했을 때 그 입체 도형에서 차지하는 부피, 크기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삼각형으로 표현한 것도 훨씬 더 크게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자 같은 돈, 이 같은 높이라고 하는 걸 같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이라고 하니까 뭐하는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같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양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같은 돈을 들여서 구매할 수 있는 양이 입체 도형으로 생각해 보면 이 양하고 밑에 있는 양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같은 높이로 잘랐을 때 아래로 내려갈수록 용량은 더 큰 용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같은 돈을 들였을 때 왜 그러면 얘는 밑으로 내려갔을 때 용량은 크게 확보되는데 위로는 싸져요? 아니 미안합니다. 위로 가면 비싸져요. 바로 가장 큰 건 속도 문제가 되겠죠. 결국 가격이 높아져요. 이런 뜻이 되기도 해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다는 같은 비용을 지불했을 때 각각의 단가가 높아진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든 걸 우리가 메모리 계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메모리 계층에서 가장 중요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그래서 여기 기술을 해두었습니다. 여기에 결국은 같은 비용을 들여서 최고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누군가가 나 컴퓨터 하나 새로 맞추려고 해요. 너는 요즘 같으면 노트북 컴퓨터를 사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컴퓨터를 사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잖아요. 사용자들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져요. 요즘에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오피스 작업, 일반적으로 사무용 컴퓨터를 사려고 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 사양을 원하는 게이머들이 있죠. 게이머들을 위한 게이밍 PC, 게이밍 노트북들도 요즘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요. 나는 간단한 작업을 위해서 필요로 해야 하는 더 간단한 작업을 위한 오피스 비즈니스용 컴퓨터보다 더 간단한 작업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들을 위한 성능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컴퓨터를 원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마다 돈이 많으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비용,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이 제한적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선에서 CPU를 선택하고 메모리를 선택하고 저장 용량을 선택할 거냐 이런 문제를 결정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러한 결정들을 위한 기본적인 개념이 이 메모리 계층 피라미드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환에 나와 있는 거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MA라고 하는 게 지금 소개가 되어져 있죠. DMA라고 하는 거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고 하는 거고요. CPU가 입출력에 관여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메모리에 접근해서 스토리지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처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얘기를 하고요. 통상적으로 하드디스크 같은 장비에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는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운영체제에 의해서 얘를 제어할 수 있는 화면을 윈도우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멀티 프로그래밍이라는 내용은 배우셨지요. 근데 그 용어를 여기서 다시 다루게 되는 이유는요. 어떤 얘기 때문에 그런 거냐면 아까 나왔었던 얘기 때문에 그래요. CPU와 메모리 사이에는 속도 차가 존재를 하게 돼요. 따라서 메모리가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CPU가 놀고 있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걸 극복해서 비싼 이 CPU를 놀리지 않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 메모리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멀티 프로그래밍 개념이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들은 거의 다 멀티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윈도우에서 여러 개의 윈도우 창을 열어놓고 작업할 수 있는 환경, 이것을 멀티 프로그래밍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거기에 그럼 이런 주기억 장치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요, 뭐 이거다라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교수님이 여기에 단서를 하나 붙입니다. 현재 기술로는요, 반도체 기억 장치가 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다양한 장비들이 사용되어져 왔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새로운 메모리 기억 장치들이 등장할 거라고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반도체 기억 장치가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반도체 기억 장치에 그 주로 사용되어지는 애를 뭐라 그래요? 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통상 우리 지금 사용하는 애는 램이 사용된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램에는 크게 나눠 가지고요. SRAM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DRA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장비들은 메인 메모리에는 DRAM이 사용되고요. 이 SRAM이라는 개념이 본래는 캐시 메모리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이 캐시 메모리는 지금 이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요. 실제 예전의 메인보드를 보면 캐시 메모리 영역이 메인보드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CPU가 램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위치에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램이 위치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옛날 보드에서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대개는 캐시 메모리가 CPU에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요. 캐시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전이 되어져서 그 위치상에서 물론 CPU 제조회사마다 다르게 표현됩니다만 인텔의 경우에는 뭐 L1 캐시, L2 캐시 이런 개념들로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SRAM과 DRAM에 대한 얘기는 교환에 적어놓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메모리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세세한 또 특별하게 여러분들 알아야 될 메모리 관련한 얘기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